예, 반갑습니다. 파트 2 시작하기에 앞서서 파트 1 상기도 시킬 겸 잠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세 남자가 5일 전 발생한 어지럽고 균형장애로 오셨습니다. 오른쪽 얼굴 감각이 저하되고 땀 분비 저하와 안검 하수가 있고 쉰 목소리, 삼킴 곤란, 눈 떨림과 함께 왼쪽 편 팔 다리의 운동 부조화가 보인다. 병터 그리고 관련된 뇌혈관은 답은 파트 1 슬라이드 37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2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라쿠나 인팍션, 한글 용어로는 열공성 뇌경색과 흔하지 않은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혈관 영역별 바스큘라 신드롬에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라쿠나 인팍션과 uncommon cause of stroke은 특정 혈관 부위보다는 다양한 뇌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다양한 양상의 임상 양상이 나타납니다. 소혈관 폐색 증후군, 즉 열공성 뇌경색 증후군은 운동 증상과 감각 증상 유무에 따라서 임상 증상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퓨어모터 신드롬은 병변의 반대측으로 팔, 다리 마비가 발생하는 움직임, 운동장애 증후군입니다. 두 번째, 퓨어 센서리 신드롬은 병변의 반대측으로 팔, 다리 감각 저하가 오는 증후군입니다. 세 번째, 센서리 모터 신드롬은 앞서 말한 팔, 다리 마비 증상과 감각 저하 증상이 혼합되어 같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열공성 뇌경색은 결국 하행성 운동신경로나 상행성 감각신경로에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운동저하나 감각저하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퓨어모터 신드롬은 Descending corticospinal tract, corticobulbar 트랙이 지나가는 인터널 캡슐의 posterior limb, 코로나 라디아타, 베이시스 폰티스에서 주로 나타나고 퓨어 센서리 신드롬은 ascending spinothalamic tract, medial lemniscal 시스템이 모이는 탈라무스 병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또 센서리 모터 신드롬은 ascending track과 descending track이 근접해서 모이는 인터널 캡슐의 posterior limb과 주변 탈라무스 병변에 의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나머지 디사야스리아 클럼지 핸드 신드롬과 아탁식 헤미파레시스는 브레인스텐 신드롬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흔하지 않은 원인 질환들을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드문 질환들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 동맥박리, 모야모야병, 카다실, 뇌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동맥 박리는 비교적 젊은 뇌졸중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트라우마 혹은 저절로 옆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티마가 얇게 찢어지면서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흔히 발생되는 뇌혈관 부위는 cavity bifurcation 2cm 위쪽 부분과 ICA의 supraclinoid 세그먼트에 잘 생기고 vertebral artery의 V3, 4의 부분에 호발됩니다. 주 증상은 동맥박리가 발생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데 공통적으로는 두통과 넥페인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침범된 뇌혈관 부위에 따라서
호너 신드롬이라든지 슉슉 하는 소리가 들리는 펄서타일 티나이투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혈전이 생기거나 혈전을 막으면 이에 해당하는 뇌졸중 증후군 증상이 발생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혈관 조영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MRI나 CT를 이용한 혈관 조영술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표준 진단법은 카테터 직접 혈관 조영술인 DSA입니다. 다음으로 모야모야병은 한국과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주로 양측성으로 내경동맥 원위부와 서클 오브 윌리스 주변의 큰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히게 되고 동시에 비정상적인 혈순환 즉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 발달되는 혈관 질환입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혈순환 중에 뇌 기저부의 잔가지 혈관들과 신생혈관들이 마치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하여 일본의 스즈키 교수가 모야모야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RNF213 진의 폴리모피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발생률이 특이하게도 바이모달 피크를 보여서 5에서 14세 그리고 40에서 54세에서 정점을 보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1.8배, 약 2배 더 흔히 발생합니다. 주 증상은 소아의 경우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울거나 긴장을 하여 과호흡을 하게 되면 큰 뇌혈관들의 협착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뇌 혈류량이 더욱 떨어지게 되면서 전형적인 반신마비,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잔가지 혈관들과 모야모야 신생혈관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한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임상 양상으로는 뇌경색과 뇌출혈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뇌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카테터 직접 혈관 조영술 즉 DSA가 골드 스탠다드이고 이외에 MRI나 CT를 이용한 혈관 조영술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뇌혈관 우회수를 하는데 ECA에서 기시한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와 대뇌 안쪽의 MCA 브랜치를 연결하는 직접 혈관 조영술과 혈관이 풍부한 표제 조직을 대뇌 쪽으로 옮겨서 서서히 곁순환 혈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간접 우회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장년기 뇌졸중의 원인으로 알아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카다실입니다. 풀텀은 Cerebral Autosomal Dominant Arteriopathy with Subcortical Infarct and Leukoencephalopathy입니다. 용어를 한 단어씩 이해하면 질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erebral, 즉 뇌에 생기는 Autosomal Dominant, 상염색체 우성 양상의 아테리오파시, 소동맥 질환, 큰 동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브코티칼 인팍션, 즉 라쿠나 인팍션 형태의 뇌졸중을 나타내고 류코엔세팔로파시, 즉 백질부 변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옆 사진과 같이 MRI 속에는 라쿠나 인팍션 그리고 화이트 매터 하이퍼 인텐시티의 형태를 띱니다. 질병의 원인은 크로모점 19번 노치3진의 미센스 포인트 얼터레이션이 원인인데 이런 유전자 변화로 뇌 소동맥의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질환이 생깁니다. 주 증상은 허혈성 뇌졸중과
인지기능 저하, 편두통, 치매와 같은 증상과 함께 무드 체인지, 패닉 디스오더, 어저스먼트 디스오더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교적 드물지만 비교적 젊은 여성과 청소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인 뇌정맥혈전증입니다. 임상 양상은 어떤 뇌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막혔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옆표와 같이 비교적 공통적이고 흔한 증상으로는 뇌정맥 폐색으로 뇌압이 올라가면서 심한 두통을 일으키고,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국소 증상,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의 증상인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시야장애 등의 결손 증상과 경련이 잘 생기며 때에 따라서는 뇌 전반에 걸친 뇌병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의 드문 증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뇌정맥의 혈전증은 유발요인으로 옆표와 같이 다양한데, 감염성 질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외에도 혈류 역학 상태의 저하, 혈액 응고를 잘 일으키는 혈액질환, 여성에서의 에스트로겐 치료, 염증성 혈관질환 등등이 원인이 되며, 또한 헤드 트라우마 이후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면 이러한 다양한 원인 질환에 대한 병력 청취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코비드-19 시절에 일부 제약회사의 백신들이 뇌정맥 혈전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는데, 바로 혈액의 과응고 상태를 일으켜서 뇌정맥에 혈전이 쌓이는 기전들이었습니다. CT나 MRI를 촬영해 보면 옆 사진과 같이 뇌정맥 내의 혈전이 직접 보이기도 하고, 주변 부의 뇌 부종이 관찰됩니다. DSA를 통한 뇌정맥 혈관 조영술이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지만, 최근 임상에서는 CT나 MRI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혈액 검사에서는 D다이머 수치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주 치료법은 항응고제, 즉 헤파린,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노악 등이 주로 사용되고, 만약 뇌 부종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뇌감압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드문 뇌졸중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잠시 퀴즈를 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8세 여화가 반복적인 오른쪽 반신마비가 있습니다. 주로 심하게 울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데, 약 10분 동안 지속되고 자주 두통과 언어장애를 나타냅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는 답은 3번. 해설은 슬라이드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큰 강의 주제 6번째,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2차 예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급성기 치료는 응급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입원 중에 지속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치료들과 저혈관류 치료, 항혈전 요법과 신경계 합병증 치료로 구성됩니다. 급성 뇌경색의 일반적인 치료 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응급실 내원부터 시작되는 타겟 비비 컨트롤입니다. 급성 뇌경색 환자는 혈압의 급격한 저하가 금기시됩니다. 그 이유는 혈압의 급격한 저하는
전체 뇌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허혈 반음형 혹은 저혈류 상태의 위태로운 뇌조직의 손상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처럼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 220 또는 확장기 혈압 120 이하이면 혈압 강화제를 급히 투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뇌동맥 박리, 심한 심부전, 고혈압, 뇌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혈압 조절이 필요하다면 라벨탈롤이나 니카르디핀 정맥 주사제를 주로 사용하고 만약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는다면 목표 혈압을 185에 110 이하로 하고 그 이상이라면 앞서 열거한 혈압 강화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혈압관리, 즉 앞서 말씀드린 그 이외에도 기도유지, 수액치료, 체온유지, 심장관리, 혈당관리가 중요합니다. 급성뇌경색의 급성기 치료 두 번째, 혈전으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재관류 치료입니다. 정맥 주사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는 티슈 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인 알테플레이즈, 액틸라제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투여된 액틸라제가 TPA가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바꿔주고 이 플라즈민이 혈전의 파이브린에 작용해서 녹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모든 뇌경색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4시간 30분 이전에 투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뇌혈관 폐색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 조직의 손상 부위가 점점 커지고 심해져서 뇌혈관이 다시 열린다 해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오히려 뇌경색 부위의 출혈성 변화와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맥내 혈전 용해제 사용은 아래 표와 같이 철저히 권고사항에 따릅니다. 왼쪽 표에 보는 것처럼 허혈 뇌졸중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넓게는 4.5시간 이내에 투여할 수 있는데 다만 고령이고 증상이 아주 심하고 심각하거나 과거 뇌졸중이나 당뇨병 병력이 있고 경구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전 용해제는 부작용으로 출혈성 변화에 의한 뇌출혈의 위험 가능성과 기타 장기의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해서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오른쪽 표와 같이 환자의 병력과 기본 혈액 검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증상이 허혈 뇌졸중이 아니어야 하고 이전에 거미막하 출혈 경력이 없어야 하며 기타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기저질환이나 최근 수술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PTINR 기준으로 했을 때 1.7 이상이거나 혈소판 수치가 10만 이하와 같은 출혈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CT나 MRI 영상에서 대뇌 방구의 3분의 1 이상으로 큰 뇌경색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혈관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이득보다 실이 크므로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관류 치료 두 번째 방법은 카테터를 이용한 동맥 내로 접근해서
뇌 동맥에 있는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법입니다. 이러한 시술의 장점은 정맥내 혈전 용해술에 비해서 전신적인 출혈 부작용이 작다는 점과, 하지만 단점은 충분한 시설과 인력, 시술을 위한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모든 병원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치료법입니다. 최근에는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옆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텐트 형태의 혈전 제거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동맥 내 혈전 제거술, 즉 혈관 내 재개통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따릅니다. 1번 Anterior Circulation Ischemic Stroke의 경우에 큰 동맥, 예를 들어 ICA, MCA의 M1, M2까지는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6시간 이내에 이런 치료가 권고되고, 베질라 아트리, PCA P1까지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을 보시면 이러한 재개통 치료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할지 말지 여부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맥 내 혈전 용해제는 IVTPA는 적응증이 된다면 먼저 투여되어야 합니다. 혈관 내 재개통 치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은 5번 환자의 상태와 다중모드 뇌 영상을 통해서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24시간까지 확장되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이미 뇌경색이 많이 진행된 큰 사이즈의 뇌경색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 세 번째, 항혈전요법입니다. 항혈전제는 크게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로 나뉩니다. 항혈소판제의 메커니즘이 이 그림과 같은데요.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권고사항으로는 1번 동맥 내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번 이러한 아스피린은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번 정맥 내 혈전 용해제 즉 액티라제 주사가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항혈전제 투여는 주사 이후 24시간 이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24시간 이내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5번 아스피린과 함께 클로피더그렐을 같이 투여할 수 있는데 경미한 NIH 스트로크 스케일 3점 이하의 뇌경색이거나 혹은 하이리스크의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에게는 24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서 21일 혹은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번 이러한 항혈전제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티로피반과 같은 글라이코프로틴 2B3A 이니비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필요에 따라 같이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혈전요법 즉 항응고제는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액의 응고 시스템을 블록시켜서 혈정 생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초급성기 허혈 뇌졸중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번 심방세동을 가진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높지만 그에 비해서
뇌경색의 출혈성 변화의 위험이 적다면 뇌경색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 네 번째, 신경계 합병증 치료입니다. 신경계 합병증으로는 초기에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조기 신경학적 악화, 뇌졸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발작과 선망, 그리고 자주 동반되는 감염증 등이 있으며, 가장 환자에게 위험한 합병증은 뇌경색 이후에 따르는 뇌부종입니다. 큰 사이즈의 뇌경색은 그 부위가 수시간, 수일이 지나면서 뇌 조직의 손상, BBB 브레이크다운, 출혈성 변화 등에 따라서 뇌의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니톨과 같은 삼투압 이뇨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사이즈가 너무 커서 뇌 탈출, 즉 브레인 허니아가 발생하거나 심정지, 호흡정지와 같은 위급 상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라이프 세이빙 목적의 감압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압수술로는 옆 CT와 같이 두개골, 스컬을 도려내서 뇌 밖으로 뇌 부종을 유도하는 반두개 절제술과 후두와 두개 절제술이 있으며,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혀서 수두증이 심하다면 뇌실 뇌배액술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감압수술은 모든 큰 뇌경색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하의 중대뇌동맥 뇌경색이면서 NIH 스트로크 스케일 15점 이상의 심한 증상과 뇌 CT에서 중대뇌동맥 영역의 50% 이상의 크기를 보이면 48시간 이내에 감압수술이 권고됩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컨디션이 수술을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감압술들은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목적이 아니라 라이프 세이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꼭 환기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급성기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두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남자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오른쪽 반신마비 감각저하 실어증으로 1시간 만에 왔습니다. 혈액, 맥박, 체온은 이와 같았습니다. 뇌 CT에서 별거 없었고요. 뇌출혈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심전도에서는 심방세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법은? 답은 5번. 해설은 슬라이드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63세 남자가 11시간 전, 11시간입니다. 11시간 전에 발생한 오른쪽 반신마비와 에피지아, 실어증으로 왔습니다. 혈압은 162에 92, 혈당은 300, 높네요. 뇌 CT에서 대뇌 방구의 저음영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 시행해야 할 올바른 처치는 무엇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하나씩 봅시다. 1번, 혈당은 현재 높음으로 낮춰야 합니다. 2번, 혈압은 슬라이드 15페이지 참조하시면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 220, 확장기 혈압 120 이상이 아니라면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3번, 덱사메사손은 스테로이드로 급성기 뇌경색에서 전혀 근거가 없고,
디아제팜, 항불안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정맥 내 혈전용해제는 환자의 증상 발생 시점이 11시간이나 지났으므로 절대 사용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의 급성기가 지나가면서 뇌경색의 재발을 막기 위한 2차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옆표에서 보는 것처럼 2차 예방은 뇌졸중의 위험인자 조절, 항혈전제 사용과 시술법들과 수술, 그리고 재활로 이루어집니다. 위험인자의 조절은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의 두 번째 큰 강의 주제였던 뇌졸중의 위험인자들 조절과 같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조절과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식이, 호모시스테인 혈증 등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 2차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인자들 조절과 함께 항혈전제를 사용하여 혈전 생성을 억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심장탑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아닌 큰동맥 죽상경화증이나 소동맥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 환자에게는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디클로피딘, 디피리다몰, 실로스타졸, 트리플루잘 같은 약제가 사용되는데 환자 개개인의 뇌경색 특성과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서 약제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 위궤양, 출혈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출혈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스피린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약제를 사용합니다. 항혈전제 중에서 심장탁 뇌경색 환자의 2차 예방을 위해서는 항응고제가 사용됩니다. 심방세동을 동반한 뇌경색 환자에서 승모판 협착 정도가 모더레이트 이상이 아닌 Non-valvular arterial fibrillation 이라면 와파린 혹은 노악이 사용됩니다. 와파린이 선택되었다면 PTINR 2.0에서 3.0 사이로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야 하고 노악을 선택하였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을 확인해서 신장 기능 이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약제 모두 사용이 곤란하다면 항혈소판제를 대체 약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탁 뇌경색 환자 중에서 심장 판막 질환이 확실해서 특히 승모판 판막 협착이 모더리트 이상이라면 노악 사용은 불가능하고 와파린을 사용해야 하고 인공판막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와파린만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뇌경색의 2차 예방 세 번째, 두개외 경동맥, 즉 프록시말 ICA의 Severe Stenosis, 아테로스클로리스가 원인이 된 큰 동맥 죽경화증에 의한 뇌경색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경동맥 협착 치료법입니다. 수술로는 심한 죽경화증 부위를 직접 수술적으로 제거해서 협착을 열어주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과 시술로는 심한 협착 부분을 품성 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사용해서 열어주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과 시술이 모든 경동맥 협착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경동맥의 협착 정도가
70%에서 99%이면서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수술이 권장되고, 경동맥 협착의 정도가 50%에서 69% 이하라면 환자의 연령, 성별, 동반된 질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의 수술 시점은 허혈 증상이 발생하고 2주 이내가 추천됩니다.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내막 절제술을 대신하여 대체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2차 예방 네 번째, 바이패스 서저리입니다. 혈관 우회술입니다. 앞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설명하면서 바이패스 서저리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동맥 폐색, 즉 100% 막힌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수술로 뇌경색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되는 환자들에서 2개 외, 2개 내 우회로 조정술, 즉 바이패스 서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중후성 경동맥 폐색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회술은 반드시 급성기 뇌경색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2차 예방, 마지막은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는 뇌경색 환자의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허혈성 뇌질환에 대해 모두 6가지 큰 강의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끝.